우리가 오늘 마시는 이 한 잔의 술, 그 시작은 놀랍게도 신화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인간에게 곡식을 전하고 그 곡식은 신에게 바치는 제위의 술이 되었습니다. 부여의 영국, 고구려의 동맹, 예족의 무천, 하늘에 잔을 올리던 제천의식의 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에 들어 술은 왕과 귀족의 상징이 되었고 통일신라에는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풍류의 술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려 1285년 고려사에 남은 한 문장, 원황제가 왕에게 포도주를 내렸다. 그것이 한국 역사에 기록된 첫 번째 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유교적 질서 속에서 와인은 500년 동안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선교사와 외국 사절들이 다시 포도주를 들고 들어오며 한국 와인의 새로운 역사가 열립니다. 하늘에 바치던 술에서 이제는 함께 나누는 문화가 된 술까지. 이것이 바로 한국의 술이 걸어온 2000년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시는 술, 그 기원을 따라가면 놀랍게도 고대 신화까지 닿습니다. 삼국 유사의 단군 신화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은 인간 세상에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세상에 농사 짓는 법과 곡식의 씨앗을 전해줍니다. 이때 전해진 곡식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하늘과 인간을 잇는 재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후대에서는 이 곡식으로 신에게 바치는 제의주, 즉 술을 만들었다고도 해석됩니다. 즉 술의 시작은 취하기 위한 음료가 아니라 하늘에 올리는 신성한 음료였던 겁니다. 하늘이 내려진 곡식에서 태어난 술, 그건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첫 번째 잔이었습니다. 고대 한민족에게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제의 매개체, 즉 하늘에 바치는 잔이었습니다. 삼국지 미지 동전에 따르면 고대 부여에는 영국, 고구려에는 동맹, 예족에게는 무천이라 불리는 큰 제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하늘의 신에게 감사하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축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술, 음악, 그리고 춤이 있었습니다. 후한서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구려인은 술과 노래를 즐기며 제사 때 모두 취한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 술을 온 백성이 함께 나누며 노래하고 춤췄다는 겁니다. 즉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신성한 매개체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잔을 부딪히며 건배라고 외치는 그 행위, 어쩌면 그 기원도 이때 하늘에 술을 바치는 제천의식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술은 신에게만 바치는 제의의 음료를 넘어 왕과 귀족이 사용하는 사회적 상징으로 발전합니다. 후한서에는 고구려인은 술과 노래를 즐긴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단순히 흥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술이 연애와 제사, 음악과 함께하는 문화의 중심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특히 안악 삼호분과 덕흥리 고분에서는 사람들이 잔을 들고 음악과 춤을 즐기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은 술이 제이용을 넘어 귀족의 연애와 사회적 교류의 매개로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백제에서도 술은 문화와 교류의 도구였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인이 일본의 포도 재배와 술 빚는 법, 노룩 제조 기술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이 전설로 전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백제가 이미 양조 기술이 발달한 나라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라에서도 술은 국가의례와 사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왕이 사신에게 술을 내렸다는 구절이 나오고 삼국유사에는 신에게 술을 바치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당시 신라의 술은 주로 쌀과 조로 만든 맑은 술, 즉 지금의 약주나 탁주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술은 삼국시대에 들어 신에게 드리던 제의주의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간의 문화와 품격을 상징하는 음료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서면 술의 의미는 이전과 달라집니다.
더 이상 신에게만 바치는 제의예술이 아니라 왕실과 귀족의 문화와 예술 속에 녹아든 술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귀족들이 시와 음악 그리고 술을 함께 즐기는 풍류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경주 포석정입니다. 포석정에서는 물길 위에 술잔을 띄워보내며 시를 짓는 유상곡수연이 열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연애와 시, 그리고 음주가 결합된 귀족 문화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왕실과 귀족이 연회를 열고 술을 나누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당시 사용된 청동 술잔과 주기가 남아있어 신라 귀족층의 음주 문화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불교가 국교였던 통일신라에서 승려의 음주를 일반화할 근거는 없습니다. 불교의 오계에는 술을 금하는 계율이 명시되어 있었고 당대의 기록에서도 승려의 음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술은 왕실과 귀족 중심의 문화와 예술의 도구, 즉 인간의 풍류를 표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제2의 술에서 출발해 이제는 예술과 감성예술로 한 단계 진화한 시기였던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포도의 존재는 아주 오래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헌상으로 포도를 재배했다는 기록은 삼국시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어디에도 포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시대 금속 공예와 불상, 석탑 장식에는 포도넝쿨 무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문양은 중국 당나라 예술 양식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포도는 이 시기에 실제 재배 작물이라기보다 풍요와 생명의 상징으로 수입된 문화적 모티브였던 겁니다. 실제 포도의 재배는 조선 전기농서 농사직설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그 이전 시기인 고려시대까지는 포도가 귀한 수입 과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포도와 관련된 흔적은 신라시대에 문화적으로 등장하고 실질적인 재배와 소비는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확인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포도를 직접 키우거나 먹기보다 그 이미지를 통해 풍요와 서역 문화를 동경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포도가 상징으로만 존재했던 시대를 지나 비로소 와인이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고려시대, 그리고 그 증거는 고려사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고려사 중려랑 11년, 서기 1285년 8월 28일 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나라 황제가 왕에게 포도주를 내렸다. 이 한 줄이 바로 한국 역사에서 확인되는 와인의 첫 기록입니다. 이때의 포도주는 고려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나라 황실이 하산, 외래 수입품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고려사에는 중려랑 28년, 충선왕 때에 이르기까지 포도주를 하사했다, 포도주를 진상했다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즉 포도주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원 황실과 고려 왕실 간 외교의 상징적 품목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원나라에는 이미 중앙아시아 출신 상인들이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를 전파하고 있었고 그 문화가 몽골 제국의 교역로를 따라 고려에 전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왕실 연회 자리에서만 사용되는 귀한 외래주였으며 일반 백성이 마시던 술은 여전히 쌀, 보리로 빚은 탁주나 약주였습니다. 고려 후기문인 근제 안축은 서역 사람에게 포도주를 선물받아 시를 남겼고 목은 이색은 와인의 향과 색을 묘사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기록들은 와인이 외래의 호기심과 교양의 상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고려는 한국사에서 와인이 처음 기록으로 등장한 시대, 그리고 포도주가 외교와 문화교류의 상징이 된 첫 무대였습니다. 고려시대 외래 포도주, 즉 와인이 왕실 기록에 등장했지만 조선에 들어서면 그 흔적은 거의 사라집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습니다. 새 왕조는 술을 신에게 바치던 불교식 제의 문화를 멀리하고 대신 예절과 절제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술은 제사나 의례에서만 쓰이는 존재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쌀이나 보리로 만든 곡주, 그리고 인삼이나 약재로 빚은 약주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 농소인 농사직설에는 포도나무를 포함한 과실수 재배법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포도로 술을 빚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포도는 재배되었지만 와인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외국 사신이 포도주를 선물했다는 몇몇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조 6년 명나라 사신이 포도주를 진상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를 단순한 외교 선물로 받아들였을 뿐 국내에서 와인을 생산하거나 소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술문화는 절제와 예를 강조한 유교사회답게 곡물로 빚은 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고려에서 잠시 등장했던 와인은 조선의 유교적 질서 속에서 그 자리를 잃었고 포도는 남았지만 그 열매로 만든 술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와인은 약 500년 동안 긴 공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19세기 말 한국이 문을 열고 외국 세력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와인의 재등장은 조금씩 그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즉각적이거나 대규모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고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개항 이후 외국인 선교사나 외교 사절단이 들어온 서양 주류 문화 속에서 한국 사람들도 와인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와인 시장이 수입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그 흐름을 반영합니다. 실례로 현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와인 소비는 수입 위주이며 국내 생산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근대 이후 한국의 와인이 다시 유입되었고 산업적, 문화적 틀이 조금씩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와인의 대중화는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에 본격화되지만 그 전반의 기반은 이미 개항기 이후 외국 주류 문화와의 접촉 속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즉 한국 와인의 재등장은 곧 외국 주류 문화와 한국의 근대화가 맞물린 시점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결국 고려시대의 외래 포도주가 등장했던 이후 조선의 긴 공백기를 지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국은 다시 와인을 접하고 오늘날 수입 생산 시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술에는 언제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바치던 신성한 제2의 술, 왕과 귀족이 풍류로 즐기던 술,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와인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 예술, 그리고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고려의 궁궐에서 붉게 빛나던 포도주, 조선의 제사상 위에서 맑게 빚어진 약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잔을 부딪히며 나누는 와인까지 이 모든 잔에는 시대의 숨결과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술은 변했지만 그 속에 담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올리던 잔에서 이제는 친구와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술입니다. 그리고 와인이 걸어온 긴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